네, 원투펀치 클래식 85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마님이 돌아왔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은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하 해설위원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 아니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했는데 여러분들 소준일 캐스터가 자꾸 안방마님 자리를 좀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정순주가 없는을 계속 강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좀 쫄렸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빨리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넘겨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게스트로 항상 소준일 캐스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자리는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좀 속상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차전이었거든요. 3대2로 이제 가나가 승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대 경기가 좀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1차전, 2차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 참 잘 싸워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절실한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좀 뭉클했어요. 뭔가 느낌이 못해서 졌을 때랑 이렇게 좀 잘해서 졌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러시아 월드컵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부상이 좀 발목을 많이 잡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부상이 영향을 주는데 그 성질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 월드컵 때는 대회 전에 있었던 부상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아예 출전을 못하는 경우도 그 인원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출전을 하게 된 거는 진짜 다행이고 또 좋지 않은 몸 상태도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많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지금 부상 때문에 분명 우리의 핵심 선수들이 제 컨디션이 아니고 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 있어서 경기력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경기는 작은 디테일 하나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그런 실수를 어떤 팀을 만나건 상대는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월드컵에서 도전자의 처지에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0% 이상의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디테일 하나, 작은 집중력 저 하나 이거는 곧 응징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을 봤을 때는 저는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파울로 벤투 감독의 지지파였어요. 네. 단 한순간도 이 팀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 팀이 꼭 월드컵에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컸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 브라질 월드컵 끝났을 때도 러시아 월드컵 끝났을 때도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대한민국 축구는 해왔던 축구도 하고 있는 축구도 하고 싶은 축구도 없다였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 역사에서 좋은 경기를 했던 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멋진 경기 했던 적도 많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이겼던 경기도 많아요. 2002년을 제외하더라도. 그런데 그 경기들이 대부분 투혼, 투지,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만큼은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 듣지 말자. 그러니까 4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우리 팀이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가지고 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어느 정도의 경기력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목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결정이 된 거고 대표팀도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운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실과 다른 이유로 공격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혼재돼 버린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팀이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잘 뭉쳐왔어요. 네. 그 결과가 이번 월드컵 지난 2경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인데 아쉬운 건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또 한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똑같지 않냐. 그래서 참 속상한 거죠. 근데 확실히 박찬하 해설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월드컵 전까지는 조금 대표팀에 대해서 잡음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표팀이 많이 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전의 월드컵이었던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개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와 지금의 준비 과정을 보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좀 드러나잖아요.
분명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은 우리가 4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그 준비 기간에 탄탄대로 밟아 나가려다가 중간에 너무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정작 월드컵을 이끄는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거나 1년도 채 되지 않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 놓여서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대회에 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새 감독이 오고 그 감독은 또 자신이 선호하는 새로운 선수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선수여도 감독이 바뀌면서 활용법이 달라지고 선수가 부여받은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1년의 어떤 짧은 시간을 한 대회만의 목적을 두고 준비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번에 4년 동안에 아주 뚝심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차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하는 바고요. 아무래도 지금 선수단이 어떤 이 한 감독에게서 내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우리 팀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의 이해도는 다른 그 어떤 대회들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공 월드컵 때도 우리가 물론 남아공 월드컵은 두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전이 아쉬운 경기이긴 했지만 우리가 월드컵을 생각했을 때 결과도 경기력도 꽤 좋았던 대회로 추억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남아공 월드컵이 허정무 감독을 중심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팀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완성도를 가질 만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우리는 도전자의 입장이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고 순간순간의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전의 결과가 좀 아쉬울지언정 과정이 좋으면 저는 우리 선수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상황들을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두 경기에서의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선수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내용들을 보여줬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우리가 할 만큼은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전 대회와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뭘까요, 이번 대회에서? 결국엔 빌드업일까요? 그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파울로 벤투 감독은 자신의 축구가 빌드업 축구라는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당시 이제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뭐라고 했냐면 강한 정신력으로 상대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축구라고 했어요. 이거랑 빌드업 축구랑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계속 빌드업 축구, 빌드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이 돼서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나가는 거, 저걸 왜 하는 거야? 저걸 안 되는데 왜 불안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파울로 멘투 감독의 축구의 과정은 대역 유지, 간격 유지, 거기서 압박, 그리고 전환, 빌드업, 수적 우위예요. 그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빌드업은 다른 걸 다 떼고 보면은 빌드업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상황들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형을 유지할 수 있고 간격을 갖출 수 있고 전환할 수 있고 수적 우위도 공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드업은 공이 없는 상태에서 안 돼요.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런 축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의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빌드업 축구가 아니라 능동적인 축구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전에 특히 많이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 수비 시의 간격 조절이 좀 되잖아요. 수비 시 간격 조절이 잘 된 것도 우리가 우루과이 정도 되는 엄청난 팀을 상대로도 라인을 올려서 오히려 수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빌드업을 할 때도 절대 우리가 단순히 상대가 압박을 해들어올 때 급하게 처리하거나 우리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패스가 투입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준비했을 때 이 정도의 팀 완성도가 나왔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네. 이거는 벤투 감독이 오롯이 오랫동안 자신의 하나의 철학으로 팀에 입히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에서도 이러한 내용물들이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나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조금의 큰 차이점은 수비할 때 수비 라인이 가나전은 좀 일정 부분 내려앉은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전술적으로 내려앉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저는 여기에 약간의 우리의 불운한 요인이 좀
작용됐다고 보는 건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과는 다르게 가나전은 어느 정도 잔부상을 좀 안고 출발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출전이 어려울 거란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은 후반전 이미 초중반 때부터 부상의 여파를 김민재 선수가 많이 호소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우루과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 혹은 우리 수비진의 어떤 상황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능동적으로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수비 라인이 초중반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보여줬지만 이후에 가나에게 소유권이 좀 넘어가고 우리가 수비 라인을 어느 높이에서 설정을 할지를 정해야 될 때 네. 평소 우루과이전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간 지점에서 수비 라인이 좀 점점 밀려났던 게 결국은 가나에게 측면을 좀 쉽게 열어주고 그게 크로스로 이어지게 되면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 크로스에서의 헤더 한 방이 나오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벤투 감독이 준비했던 전술들은 꽤 괜찮았으나 가나전은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뭔가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약간의 불운한 요인들이 저는 작용된 결과로 가나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쉬웠고 굉장히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분명히 부족한 거는 아직 있거든요. 그걸 이명철 위원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박찬하 위원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나와의 경기에서 3골이나 실점을 했으니까 좋은 내용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분명히 수비에서는 미스가 있었고 요소마다 우리에게 불운하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나 수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벤투 감독의 선택이 항상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건 자신의 실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빠르게 팀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느냐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경기에 다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인트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훨씬 더 나은 경기를 냈고 그래서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일부에서는 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많이 많아요. 하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라고밖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골 나온 거는 다 측면에서 크로스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선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우리는 단 한 번도 감독의 입에서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빌드업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대표팀의 공격 방식이에요. 그리고 좌우 크로스 상황에서 물론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을 터뜨렸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혼자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다른 상황들은 대부분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 수적 우위가 있었거든요. 3명, 4명의 선수들이 배치가 되면서 세컨드 볼을 따기 위한 움직임들도 있었고 좌우 측면에서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뒤쪽에서 간격 유지라든가 또 뒤쪽에 서포트가 잘 됐다는 얘기고 그 전과 이번 월드컵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변화의 포인트들이 많아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물론 다 잘 된 것만은 아니고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축구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가나와의 경기도 우리가 아쉽게 패했지만 안타까운 경기였다. 우루과이전은 참 아까운 경기였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또 이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다지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또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바로 새벽에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우리가 하나의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이겨야 될 동기부여, 결과를 위해서 16강을 위해서 이겨야 될 동기부여의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서 일단 저는 의의를 좀 찾고 싶고요. 쉽게 정리하면 일단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을 잡아야만 경우의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이제 있을 텐데 저는 그 포르투갈전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봤을 때 가나전에 전반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을 후반전에 변화를 주면서 벤투 감독이 내용을 좀 바꿔버렸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힌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이강인 선수가 꽤 좋은 부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저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그동안 중용하지 않았던 게 역시 기존의 벤투 감독이 그래도 활용해왔던 선수들 간의 조화를 조금 중시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근데 이거는 어느 감독이나 사실 다 있는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이 원하는 수비 가담이나 압박, 위치 선정, 1군에서의 꾸준한 출전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저는 마요르카에서의 이번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월드컵을 얼마 안 앞둔 10전이기 때문에 평가전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바로 기용을 하기에는 벤투 감독의 눈에 1순위로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전까지 오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서 교체 출전을 했을 때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의 이 선수 선발과 어떤 그 기용의 패턴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로 저는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예상을 하라면 선발일 것 같아요. 포르투갈전 정말요?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리고 아마 우루과이전은 소화를 하고 인터뷰를 통해선 전술적인 이유로 이번 그 가나전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던 이재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는 다시 부름을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우리가 압박을 할 때는 투톱처럼 전방에서 압박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내려올 때는 미드필더가 강화되는 사하나와 같은 포메이션이 만들어지게끔 이재성 선수가 되게 많은 활동 범위를 좀 커버해 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재성의 움직임이 꽤 많이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재성 선수가 꽤 간결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공격과 미드필더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잘 수행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성, 손흥민 선수는 뭐 역시 나오게 되겠죠. 꽤 팀에서의 비중을 봤을 때 그런 점을 본다면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선발에 남은 한 자리, 2선에 남은 한 자리의 카드로 기용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포르투갈전에 약간 걱정해야 될 점은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김문환 선수도 그렇고 정말 많이 뛴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체력 저하가 좀 우려가 돼요. 아무래도 이 3차전은 훨씬 더 많은 체력 부담이 일찍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수들의 체력에 따라서 측면 수비 쪽에는 불가피하게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렇다면 김태환, 윤종규 아니면 홍철과 같은 선수들이 또 기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부상에 대한 또 위험도가 있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을 또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예상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황희찬을 회복을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회복을 한다면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가 또 윙포워드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포르투갈이 사실 이번 우리 조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인데 상대를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포르투갈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은 이번 월드컵에서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호날두 선수를 빼면 우승 후보입니다. 이쯤 되면 네. 그런데 포르투갈이 그런 선택을 쉽게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선택을 산투스 감독이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호날두 선수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포르투갈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경기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안드레 실바 선수가 나오면서 안드레 실바 선수가 이제 광범위하게 뛰어다니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포르투갈 축구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월드컵 예선 과정부터 해서 포르투갈 대표팀 경기 중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포르투갈의 변화 과정을 정말 많이 지켜봤는데 이 팀은 한 1년 전쯤만 하더라도 아주 예측이 쉬운 팀이었고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팀이었고 그리고 변화를 주더라도 예측 가능한 변화를 자주 주는 팀이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토스 감독이 장기간 팀을 맡았잖아요. 장기간 한 감독이 팀을 맡게 되면은 파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방식에 매몰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신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고 거기서 프레시한 생각을 보여주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네. 하물며 프로팀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2경기 정도 치른 대표팀 경기는 어쩌겠어요. 성적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해왔던 선수, 내가 잘하는 선수, 익숙한 선수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대변화의 신호탄이 된 계기가 월드컵 출전이 물거품 될 뻔하면서 플레이오프로 밀려나면서였거든요. 그쵸. 아, 큰일이 난 거죠. 안 되겠다. 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수를 바꿉니다. 오타비오 같은 선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측면에 좀 발빠른 선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포메이션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팀이 달라졌어요. 플레이오프 2경기를 잘 치렀어요. 그렇게 해서 네이션스 리그에 돌아온 포르투갈은 몇 경기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산토스 감독이 다시 야,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월드컵 나갔고 옛날 거 다시 해도 되잖아 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팀이 느려져요. 그렇게 해서 이러면 우리에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다시 변화를 주더라고요. 포르투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포르투갈의 축구는 포지셔닝 축구라고 봐야 돼요. 네. 이 팀은 명확한 포지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4-3-3도 됐다가 4-2-2도 됐다가
4-4-2도 됐다가 4-1-3-2도 됐다가 자유자재로 바뀝니다. 자유자재로 바뀌는 중심에는 일부 선수들의 역할 변화가 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도 그렇고요. 주앙 펠릭스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그렇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그동안은 플레이메이커처럼 기용을 했었는데 신통치가 않으니까 그냥 박스 근처로 들어가서 포인트 쌓게끔 이렇게 변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호날두 선수 옆에 붙여서 호날두 선수가 많이 못 뛰니까 대신 더 뛰어줘라. 그래서 1.5인분을 뜁니다. 그러니까 팀이 좀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두 경기는 그렇게 치렀어요. 1, 2차전 선수도 바꿨고. 근데 지금 승점 6점을 확보했고 1위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포르투갈은 G조 1위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력을 유지하고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전력을 유지시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호날두 선수가 나올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올까? 하파엘 레앙이 나올까? 누가 나올까? 근데 일부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여기도 풀백 배치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네, 누누 멘데스 선수 다쳤죠? 또 중앙 수비 이 다닐로 선수 갈비뼈가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수비 쪽에 변화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드필더까지 많이 바꾸는 선택을 산투스 감독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어수선하면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네, 물론 점유의 시간은 좀 떨어질 거고 역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두 경기는 우리가 역습 못했잖아요. 네,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3차전에는 올 거다. 포르투갈이 아무리 주전 선수들을 뺀다 해도 저는 그래도 그 선수들도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선수가 나와도 상대하기 힘든 너무 좋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 포르투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만약에 허리 쪽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뭐 팔리냐나 아니면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선수들이 또 얼마든지 기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선수들이 보여주는 태클 능력과 경합 능력과 활동량들을 보면 이것 또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역시 다른 어떤 경기들보다도 쉬운 경기는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포르투갈은 가나보다 측면에 대한 공격, 나가서 공격하는 거는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다. 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더 강할 거다. 네, 그게 큰 차이점일 것 같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 전술 상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 회복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받는 게 없던 힘도 샘솟게 하니까 네, 그런 마음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축구 팬들한테 포르투갈 어떤 마음으로 좀 봐라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때도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독일을 꺾고 우리가 마치 대회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룬 것처럼 다 같이 기뻐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는 이후에 쭉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인기 있는 팬들의 반응과 인기와 어떤 붐이 좀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팀의 인기가 특히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한 시기를 최근에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저는 16강이라는 진출 결과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결과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하고 정말 좋은 내용으로 뭔가 팬들에게 선수들이 보답을 했는데도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금은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 축구가 이런 축구다,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라는 걸 이전의 두 경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팬들은 납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선수들이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대회 간격과 우리 선수들 전술적으로 압박하면서 소화했던 그동안의 체력, 쏟아냈던 체력들을 보면 지금 진짜 회복하는데도 하나하나 다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두가 응원을 해야 한다. 저는 왠지 한국전에 호날두가 나올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의 골을 욕심을 놓고 호날두 성격에 내가 나갈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나올 거예요. 2차전에서 골을 못 넣어가지고 맞아요. 머리 안 맞아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호날두가 나온다면 우리 수비하고의 맞대결을 그냥 그 자체로 볼 만한 재미들이 있지 않을까. 좋은 팀이라는 건 그 팀이 가서 결과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팀이어야 돼요. 우리 팀이 경기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경기를 할 것이다. 그게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팀이에요. 여기서 강팀이 되려면 그런 경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강팀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대표팀은 하고 있는 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축구가 있어요. 지난 날들 돌아보면
뭐 디테일에 있어서 기복이 있었던 경기도 있고 상대 수비에게 가로막혔던 경기도 있지만 일정한 경기력이 있거든요. 평균치를 냈을 때 우리 대표팀이 경기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라는 기대치가 있고 그런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팀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하는 거고 응원을 해왔던 거고, 그런 만큼 세 번째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해왔던 것처럼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믿고, 결과가 이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저는 그냥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이전 대회와는 다른 경기 내용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국가대표 팀입니다. 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그 한 경기 남은 상대팀은 우리 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 뭐 기적, 투지, 열정 이런 거 플러스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3차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